싫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 남편의 목소리가 산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야. 왜 지금 안 주는 거야? 40년 만에 제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순천 친정 땅의 명의 이전 서류를 들이미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180cm 거구의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내 엄마 병원비도 내가 냈잖아. 감사할 줄도 모르는 년. 발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래도 안 줄 거야. 4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는데. 그의 발이 제 옆구리를 강타했고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15살 손녀 유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켜진 화면이 우리 가족의 40년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혹은 진짜 첫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윤정혜 씨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고향 같은 이야기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떠지는 눈. 4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 몸에 새겨진 탓이었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에도 남편이 깰까봐 발끝으로 걸었어요.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세수를 하는 것도 모든 게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통들을 꺼내며 오늘 납품할 양을 확인했습니다. 김치 15통, 멸치볶음 10통, 콩자반 8통, 시금치나물 12통. 새벽마다 시장 입구 반찬가게 3곳에 납품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는 돈이지만 그 돈마저 제 손에 쥐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김치를 한 번 더 버무렸습니다. 손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제 남편이 김치가 싱겁다며 반찬통을 엎어버린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다시 김치를 담그느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었죠. 6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그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쿵쿵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밥 차려. 짧은 명령에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4가지. 매일 똑같은 아침상이었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난리가 났죠.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된장찌개야? 맹탕이지.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하네.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과하면 더 화를 내고 변명하면 말대꾸한다며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반찬 배달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반찬통들을 실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69살.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해야 한다는 게 서러웠지만
일하는 시간만큼은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첫 번째 반찬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이 다들 어디서 가져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40만 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 돈도 곧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잠시나마 제 주머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까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었어요. 오후 4시 손녀 유진이가 학교를 마치고 들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15살 유진이는 제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유진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줄게.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깎아주며 유진이 얼굴을 살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면 아이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유진이가 과일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팔에 그거 멍이에요? 소매를 급하게 내렸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밀쳐서 생긴 멍이었죠. 유진이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실수로 부딪혔어. 괜찮아.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유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맑은 눈동자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교회 장로 회의가 있었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런 날은 폭언이나 폭력이 덜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죠. 오늘 교회에서 내가 기도 인도를 했는데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장로를 해야 교회가 든든하지. 남편의 자랑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집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까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역겨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도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버텼다.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에는 이 문장이 수천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다른 걸 쓰고 싶었어요. 행복했다거나 즐거웠다거나 그런 말들을 쓰고 싶었지만 그럴 일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도 다정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하고 남편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겠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내가 숨 쉴 곳은 여기에 있단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고 친정집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숨막히는 집뿐이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 달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만큼 늙고 지쳐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버티는 수밖에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2025년 9월 20일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전통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부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5kg, 밤 2kg, 대추 1kg,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남편이 직접 장을 보겠다며 나섰다가 이렇게 많이 사왔죠. 매년 똑같은 양이었지만 해마다 더 버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 아들 현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45살이 된 아들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작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온 뒤로 택배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손을 잡는 아들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부드러운 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너는 잘 지냈니? 밥은 제때 먹고 다니고. 묻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수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더욱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1시쯤 며느리 지연이가 유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은 계속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와서 조용히 안겼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유진이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제 팔에 새로운 멍들을 슬쩍 보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엔 오른쪽 어깨 부근이었죠. 사흘 전 남편이 밀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생긴 거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눈은 시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요즘 순천 쪽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특히 농지들이 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이면서 금싸라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죠. 그래, 어디서 들었어? 부동산 카페에서 봤어요. 순천시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지 가진 사람들은 대박 났다고 난리예요. 지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제 가슴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그냥 부동산 이야기일 뿐인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올해는 성묘 꼭 가야겠네.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성묘라니요. 10년 넘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성묘를 왜 갑자기 가자는 걸까요? 게다가 남편 쪽 산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친정 산소 이야기였습니다. 정희 친정 산소 말이야. 장모님 돌아가신 지도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은 가봐야지.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계산하는 듯한, 뭔가를 노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네, 그러세요. 저도 오랜만에 엄마 뵙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년 혼자 몰래 다녀왔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친정 산소에 가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같이 가자는 걸까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편과 현수, 지연이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끔 지연이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가 거실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니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뭐하니? 제가 조용히 물으니 유진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학교 과제예요. 추석 가족 대화 녹음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일종의 구술 역사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유진이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 9시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몇몇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명의이전 같은 단어들이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순천 농지. 그게 5,000평 정도 되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해두셨어요. 만약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 땅이 이제 남편의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 땅을 제 명의로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숨 쉴 곳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 땅을 노린다면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해 본 적이 없는 제가 말입니다. 10시가 넘어 침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추석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9월의 밤바람은 차가웠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정희야, 이 땅은 내가 다시 숨 쉴 자리란다. 절대 놓지 마라. 하지만 엄마, 저는 너무 약해요. 40년 동안 짓눌려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베개가 눈물에 젖어갔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이, 아니 자는 척하는 남편이 깰까 봐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일주일 뒤가 두려웠어요. 추석날 성묘를 가자는 남편의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요. 핸드폰을 조용히 꺼내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녹음한 거 잘 보관해 둘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15살 손녀가 뭘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추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견뎌야 했어요. 40년을 견뎌왔으니 며칠 더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27일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전, 나물, 탕, 과일, 술까지 25가지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손마디마디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남편이 차례상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발견하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6시에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넉 달 전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한복을 입었지만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만 제게 와서 조용히 인사를 했죠.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유진이가 속삭이듯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는 듯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거든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충문을 읽는 그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묘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남편이 준비한 게 뭘까? 가방 안에 든 서류 뭉치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9시 차례가 끝나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는 척했지만 이미 계획된 대사 같았어요. 자, 오늘은 장모님 산소에 가자. 정희도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뵙고 싶을 거고, 제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통보였습니다. 현수가 차키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미 모든 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어머니, 준비하세요. 곧 출발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도 아버지 앞에서는 작아지는 아들일 뿐이니까요. 차에 올라탔을 때 남편이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양옆으로 지연이와 유진이가 앉았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순천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훈계를 늘어놓거나 자랑을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큰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가 어제 부동산 카페에서 봤는데요. 순천 농지 중에서도 특히 동쪽 지역이 개발 호재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획대로 되어가는 걸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래, 자세히 말해봐. 택지 개발 예정지로 묶이면 평당 400만 원까지 오른대요. 지금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지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 친정 땅 이야기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현수야, 내 생각은 어떠냐?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본 현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대답하기 싫은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현수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껴졌어요. 택배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그 돈은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차창 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가을 들판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 논밭 중 일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장모님이 남기신 땅이 5,000평이지? 갑자기 남편이 물었습니다. 알면서 묻는 거였어요. 이미 다 조사해놓고 확인사살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놀리는 땅을 왜 그냥 두냐. 개발되면 큰 돈이 될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1시 반, 드디어 친정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부모님 묘소까지는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앞서 걸었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묘소 앞에 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1년 만에 또 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지어왔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매매계약서까지. 준비가 철저했어요. 자, 이참에 서류 정리 좀 하자. 어차피 여기 와 있으니 땅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고 가야지. 남편이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도와주려 했어요. 유진이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척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을 남편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들이었죠. 명예 이전하는 거야.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 아니냐. 관리하기 편하게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의견을 무시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빼앗기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생각? 뭘 생각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만류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산중턱이라 아무도 없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유진이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당장 눈앞의 위험이 더 컸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추석날 산속의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관통했어요. 40년의 세월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산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현수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 때문이었죠.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을 못 믿어? 그 땅이 뭐라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백미러로 본 현수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출 회사에서 오는 독촉 문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처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묻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아들이 아버지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괜찮아. 너도 힘들잖니. 제가 현수의 어깨를 토닥이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살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지연이는 부엌에서 유진이와 함께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실까지 들렸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언니, 맞아요.
순천 농지가 평당 400만 원까지 올랐대요. 우리 시어머니 땅이 5천 평이니까. 어머, 200억이 넘네요. 대박이죠? 지연이의 들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욕과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녁 7시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눈빛은 더욱 사나워져 있었죠. 정희, 이리 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남편 앞으로 다가갔죠. 그 딱 말이야. 어차피 너 죽으면 결국 내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자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안 주는 거야? 남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목을 잡았어요. 그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간신히 말했지만 남편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팔목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내 엄마가 죽을 때도 내가 병원비 보탰잖아. 장례식 비용도 내가 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반찬 장사해서 번 돈으로 냈고 장례식 비용은 친정 오빠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밤 9시 가족들이 떠난 뒤 저는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신 편지였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읽었지만 오늘따라 더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게 이 땅밖에 없구나. 이 땅은 내가 다시 숨 쉴 자리란다. 언젠가 내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절대 놓지 마라. 이건 내 마지막 보루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땅을 남겨주신 걸까요? 편지 뒤쪽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읽지 않던 부분이었어요. 정희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단다. 내 아버지한테 40년을 맞고 살았어. 하지만 너만은 그러지 말길 바랐는데. 미안하구나.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그 용기를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 땅이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살았다니. 그리고 제게 다른 삶을 바랐다니. 하지만 저는 엄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똑같은 시간 동안요. 11시 남편이 또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내일 공증 사무소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도장 찍으면 바로 명의 이전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니.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유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소에서 찍은 영상 잘 저장해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팔목 잡고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15살 손녀가 왜 이런 걸 준비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을까요? 할머니가 맞고 사는 걸,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요. 새벽 1시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제가 내일 그 자리에서 도장 찍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땅은 내가 다시 숨 쉴 자리란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무서웠고 그 폭력이 무서웠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추석 보름달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요.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땅을 빼앗기고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채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추석 다음 날 아침 6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공증 사무소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준비해. 10시에 약속 잡아놨으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명령조였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남편은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제가 도장만 찍으면 5,000평의 땅이 남편 명의로 넘어가는 거였죠. 당신 정말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어제도 말했잖아.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밥그릇을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키 180cm의 거구가 저를 내려다보니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8시 현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불렀던 것 같았어요.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증인 서줘야겠다. 공증 사무소 같이 가자. 네, 아버지. 현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미안함과 무력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연휴라 쉬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숙제 때문에 공공기관 방문 보고서를 써야 해서요. 유진이의 말에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는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9시 반 출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어요. 이 땅은 내가 다시 숨 쉴 자리란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정희, 오늘 이상한 짓 하지 마. 순순히 도장만 찍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위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그 위협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싫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한 거부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그 땅은 엄마가 저한테 남겨준 거예요. 제 마지막 보루예요. 줄 수 없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을 때릴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발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이 제 옆구리를 강하게 찼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옆구리를 감싸 쥐었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엄마,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어요. 나도 버릇을 고쳐놔야 해. 그 순간 유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봤는지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꺼.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리는 거 다 찍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15살 손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유진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진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어요. 지워도 소용없어요. 유진이의 말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시켰구나. 내가 애한테 이런 짓을 시킨 거야? 남편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향해 오는 게 보였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현수가 아버지의 발을 잡고 있었습니다. 45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너마저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고? 압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지역 유지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내를 40년 동안 때려온 가정폭력범이에요. 현수의 말에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단어, 가정폭력범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어요. 유진이가 제게 달려와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유진이가 이미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뭘 한 거야?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제 상태를 보더니 바로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가요? 폭행 당하신 건가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네, 남편이 발로 찼어요. 옆구리를 찼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유진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따라왔어요. 남편은 현관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옆구리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영상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엔 할아버지가 처벌받을 거예요. 유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까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아프지만 이상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먼저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고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이 정도 부상은 단순히 넘어진 걸로는 생기기 어려운데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 앞에서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남편의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유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나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로 찼어요. 여기 영상 증거가 있어요. 유진이가 의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이미 경찰에 연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구리가 숨 쉴 때마다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실을 말한 거였으니까요. 오후 2시쯤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 경찰과 중년 남자 경찰 2명이었어요. 여자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술하실 수 있으신가요?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의 폭력, 폭언,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일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하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무서웠고 창피했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자 경찰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진이가 자신이 녹음하고 촬영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15살 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수가 병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제 침대 옆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비겁했어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살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너도 힘들었지. 아빠가 무서웠을 거야. 제가 현수의 손을 잡자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현수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팔과 다리, 얼굴에 난 멍들을 찍은 사진들이었죠. 작년부터 몰래 찍어뒀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현수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넘지 못했던 거죠. 밤 9시 의외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장미나 변호사였어요. 36살의 젊은 여성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유진 양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제가 무료로 변호를 맡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은 어머니 것이에요. 자유롭게 사실 권리가 있으세요. 장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은 인생이 제 것이라니.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10시가 넘어 다들 돌아가고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어제와 같은 달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너무 늦었나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다른 문장을 쓰고 싶었어요. 펜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오늘 나는 40년의 침묵을 깨뜨렸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무섭지만 자유롭다.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제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지만 숨 쉬는 건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유진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병실로 왔어요. 평일이라 학교에 가야 하는데 먼저 저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 가서 상담 선생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학교에 경찰관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유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유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겠니? 친구들이 알게 되면. 할머니, 부끄러운 건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40년을 견디고 이제야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유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던 걸 이 아이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10시쯤 장미나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서류를 잔뜩 가지고 왔더군요.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먼저 접근금지 명령부터 신청했어요. 남편분이 어머니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위반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라니. 40년을 한 집에서 산 남편을 못 오게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바로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함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순천 농지는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프로다운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오후 1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구속 기소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거였죠. 어머니, 이제 쉼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장 변호사의 제안에 망설여졌습니다. 쉼터라니. 69살에 쉼터에 간다는 게 현실일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제게 지옥이니까요. 오후 3시 유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중년 여성과 함께였어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유진 학생한테 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전담 경찰관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유진 학생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날짜별로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사진까지. 이렇게 준비한 학생은 처음 봤어요. 경찰관의 말에 유진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녁 6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운전을 해주었어요. 조수석에는 유진이가, 뒷좌석에는 저와 장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쉼터는 안전해요. 그곳에는 어머니처럼 용기를 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 변호사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70년 가까이 산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으니까요. 쉼터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지만 보안이 철저했어요. 대문에는 비밀번호가 있었고 창문마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죠. 쉼터 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강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큰 집보다 이 작은 방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밤 9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20년 맞고 살다가 도망 나왔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40대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10시가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상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할머니 편이라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도 응원한대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현수, 장 변호사, 경찰관들, 쉼터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쓰는 첫 일기였어요. 2025년 9월 30일. 오늘 나는 쉼터에 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쉰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다. 유진이가 자랑스럽다. 이 아이의 용기가 나를 구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병원에서 봤던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상하게 평화로웠거든요.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때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판 준비도 해야 하고,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2025년 11월 28일,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법원에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쉼터에서 지낸 2개월 동안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침 8시 장미나 변호사가 쉼터로 왔습니다. 함께 법원으로 가는 길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승리하는 날이 될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고 목격자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현수와 유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증인으로 나갈 거예요. 15살 손녀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테니까요. 10시 정각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이 되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의 위압감은 사라져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노식은 2025년 9월 28일 피해자인 아내 윤정희 씨를 발로 차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으며 이는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0년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증거 제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유진이가 찍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건 조작이야. 내가 살짝 밀친 것뿐이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올라가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판사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되었나요? 결혼 첫 해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뺨을 때렸고 점점 심해져서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진이가 증인석에 올라갔을 때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15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맞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친절한 장로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멍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이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인은 73세의 노인입니다. 교회 장로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해왔고 한순간의 실수로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40년간의 지속적인 폭력을 한순간의 실수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 최후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의 이유가 피고인, 폭력에는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이제는 작아 보였습니다. 제 최후 진술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섰어요. 저는 40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앉으니 법정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게 보였어요. 오후 3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노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40년간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징역 2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난 거예요. 40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3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남편이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그 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눈이었죠.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현수도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6시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케이크도 준비해 주었더군요. 작은 초에 불을 붙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밤 10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길게 쓰고 싶었어요. 2025년 11월 28일. 오늘 재판에서 이겼다. 아니, 이긴 게 아니라 되찾은 거다. 내 인생을, 내 자유를, 내 존엄을. 40년의 침묵이 오늘 완전히 깨졌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재판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장미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노식 씨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곧 복역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미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현수가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3년만 버티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현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동안은 늘 과거의 짐만 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택배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할 거예요. 어머니처럼 용기 내서 새롭게 살아볼게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 가족도 함께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유진이와 단둘이 지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도 힘들었겠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판단력을 잃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쉼터 거실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5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남편 미워하지 않으세요? 40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니 어느새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미웠어요. 복수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해요. 평생 폭력으로만 살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 말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또 다른 감옥이니까요. 12월 20일 쉼터를 나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어요. 보증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롯이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머니, 이제 독립적으로 사실 준비가 되셨어요.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장 변호사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부엌도 욕실도 모두 제 것이었죠. 유진이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행운목이래요. 할머니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요. 유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손해배상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그때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그 희망이 제게 땅으로 남아 있었고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2월 30일 순천 농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친정 땅이었어요. 5,000평의 너른 들판이 겨울 햇살 아래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팔아서 큰 돈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숨쉴 곳이라고 남겨주신 땅이니까요.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녁에 일기를 쓰며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 40년의 폭력에서 벗어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니까. 앞으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2026년 새해입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믿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땅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땅이 되고 싶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와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내년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어요. 비록 늦게 찾았지만 이제라도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6년 3월 15일 봄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제가 일기에 오늘도 무사히 버텼다고 썼던 그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순천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과 농지 일부를 팔아서 마련한 공간이었어요. 간판을 다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 그린 밥상. 햇살을 그리는 밥상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그늘에 있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햇살이 되고 싶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이가 개업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현수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흘렸고 유진이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무료 급식소, 누구나 환영합니다라고 썼어요.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16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장미나 변호사가 도와줘서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보건소에서 위생교육도 받았고 식품위생법도 공부했습니다. 70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즐거웠어요. 점심시간 첫 손님이 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기 밥 먹을 수 있다면서요? 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된장찌개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배를 채운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오후 2시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쉼터에서 함께 지냈던 여성들이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멋져요. 우리도 도울게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들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저녁 6시 첫날 영업을 마쳤습니다. 25명이 다녀갔어요. 독거노인, 폐지 줍는 할머니, 일용직 노동자, 취업준비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사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이들이 있어서 제 삶이 의미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밤 9시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4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며 살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피로였습니다. 보람 있는 피로였어요. 유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본 할머니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유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70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듣다니. 하지만 정말로 제가 아름다워진 것 같았어요. 자유로워지니 아름다워진 거겠죠. 3월 30일 급식소를 연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평균 50명이 찾아왔어요.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는 식자재를 후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장미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분은 저희 의뢰인이에요. 가정폭력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하셔서 28살의 그 여성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른에 찾았는데 당신은 더 일찍 찾을 거예요. 제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그녀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4월 10일 급식소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첫 모임에 10명이 왔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희망이 될 거예요.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작은 연대가 시작되었어요. 5월 10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카네이션을 들고 왔어요. 빨간 카네이션을 제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 영웅이에요. 현수도 왔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한결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한 어버이날.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폭력과 두려움 대신 사랑과 감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 급식소를 정리하고 나서 친정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급식소 한쪽 벽에 엄마 사진을 걸어두었거든요. 국화 한 송이를 사진 앞에 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숨을 쉬어요. 엄마가 주신 땅에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고, 행복해졌다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해그림 밥상을 찾아왔다. 모두가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더 감사하다. 이들이 있어서 내 삶이 빛난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다. 유진이 말처럼 밥처럼 매일 있는 거다. 매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다. 엄마, 이제 정말로 숨을 쉬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 별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예요. 내일도 급식소 문을 열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올 거고 저는 따뜻한 밥을 대접할 거예요. 그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새로운 일상, 행복한 일상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